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계속해서 최소제곱법과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이란 어떤 개의 해방정식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려는 해와 실제 해의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방정식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있을 때 방정식의 상수값들을 추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만약 n개의 입력값과 그에 대응하는 출력값 x, y, 1부터 n까지가 있고 이 방정식이 변수 x와 가중치 w인 상수 w에 대해 fxw로 지어질 때 summation yi-fxw의 제곱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w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령 앞선 예제에서 학습 시간과 점수의 예로 살펴보면 n은 9이므로 출력값 x, y는 1부터 9까지가 되고 9개죠. 변수 x와 추정된 회귀계수, 절편, 가중치인 상수, w에 대한 식, fxw에서 이건 오타입니다. summation i는 yi-fxw의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w, 즉 회귀계수를 찾는 것, 이 값이 최소가 되는 회귀계수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상수도 시설 규모에 관한 예제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상수도를 이용하게 될 도시의 장래 인구수를 추정해야 한다고 합시다. 장래 인구수는 과거의 인구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도에 따른 인구수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뒤 이를 이용해 계산하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연도와 인구수 자료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은 y는 w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 w와 b 값을 안다면 장래 연도에 x를 대입했을 때 장래 인구수 y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계산 방법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w와 절편 b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차제곱합의 최소값은 w와 b에 의해 결정되므로 직선의 기울기 w와 b 값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미적분학에 의해 델타 f, 델타 w와 델타 f, 델타 b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참고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을 만들게 되고 이 연립 방정식을 w와 b에 관해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실제 예를 통해 풀어봅시다. 1996년부터 1996년까지 기록된 인구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도를 치환하겠습니다. 모두 더하면 연도가 0이 되도록 치환했습니다. 추후 식을 계산하는데 간편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값들을 계산해 봅시다. summation x의 제곱은 각 연도를 제곱하여 더한 것입니다. 제곱하면 9, 4, 1, 0, 1, 4, 9가 되겠습니다. 모두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에 곱하기 2를 하여 두 개 동일하죠. 28이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summation x의 합은 0이 됩니다. x 곱하기 y의 값은 각 연도와 인구를 곱한 뒤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11만 8,600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값이 상쇄되었네요. summation y는 말 그대로 y의 합입니다. 이 값을 모두 더했더니 133만 7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값을
정규 방정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부터 구해보면 얘부터 구할게요. n은 7이었죠. 그러므로 여기는 7 곱하기 서메이션 xy, 우리 서메이션 xy 구했기 때문에 11만 8,600. 제 글씨가 엉망이네요. 빼기.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x를 0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서메이션 x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뭐래도 0이죠. 그러니까 여긴 0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은 7, 서메이션 x의 제곱, 이건 28이었죠. 28이 되고 이거 보세요. x는 0, 서메이션 x는 0, 0 곱하기 0이기 때문에 또 0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엔 요 식을 정리한 걸로 가중치가 결정되겠습니다. 근데 이 7은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11만 8,600을 28로 나눈 수가 상수값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절편입니다. 절편은 서메이션 x제곱, 서메이션 y. 그러면 서메이션 x제곱은 28이었고 y는 133만 7천이었어요. 그쵸? 짠, 이렇고 뒤에는 보면 또 x, 서메이션 x가 들어간 건 무조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곱하기 뭐래도 0이죠. 요 밑에는 둘 다 빵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 곱하기 서메이션 x제곱은 28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28 약분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y값 133만 7천을 n으로 나눈 7 값이 절편 b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계산한 값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번 쉬우니까 손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93년도일 때 제가 0으로 만들어 놨어요. 앞에 돌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93년도일 때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약 27년 차이가 나죠? 그럼 27을 x에다 대입하면 올해 예상 인구를 알 수 있겠네요. 이 도시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짠. 네, 여기다 그저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만 5,365명. 30만 5,364점 얼마라고 나올 건데 사람을 4점 얼마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5명으로 예측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회귀계수, 방금 구했죠? 가중치와 절편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계수의 의미는 예측 변수에 대한 모든 값이 주어졌을 때 수립한 선형회귀 모델을 사용해 예측 변수 xi가 응답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wi가 xi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의 기대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푼 예제에서는 단위가 1년이므로 1년이 증가할 때마다 약 4,236단위. 아까 W는 4,236이었죠? 그러니까 4,326명이 1년마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7을 곱하여 약 30만 얼마를 얻어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한 식에서는 가중치가 양수였지만 사실은 음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중치는 증가하지 않죠.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이 x가 증가할 때마다 y가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 예제는 단순 선형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가중치 한 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중 선형회귀에서는 여러 개의 가중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회귀 개수가 클수록 모델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과 비선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절편으로만도 표현할 수 있고 오늘 배운 1차식도 선형회귀 모델에 해당됩니다.
비선형 모델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형의 예로는 선형 회귀 모델이 있고 비선형의 예로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선형 모델은 회귀 개수들이 선형으로 표현되며 비선형 모델은 선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즉 비선형으로 표현됩니다. 선형 회귀 모델의 장점은 개수 추정이 또 용이하고 해석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변환하거나 독립 변수들을 추가하여 선형 모델로 만드는 것이 적은 독립 변수의 비선형 모델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모델은 모델이 복잡하면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비선형 모델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고 해석보다 예측이 목적인 경우에는 비선형 모델이 유용합니다. 반면 선형 모델은 표현 가능한 모델이 한정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중치들이 선형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중치들을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선형 회귀 모델은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더라도 가중치들을 선형 결합식으로 표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회귀 분석 어떠셨나요? 회귀 분석 모델은 참 많이 쓰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고 구글링도 하시면서 풍성한 지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의 개념과 회귀 개수, 선형, 비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 결과가 되는 Y를, 그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며 또 새로운 뉴 데이터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귀 개수는 회귀 모델을 적합했을 때 얻어지는 가중치들과 절편이며 간단한 예제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중치들이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는 말인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중공선성과 변수선택법, 규제 모델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